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거고요. UCS님이 대체 휴일이라 결방일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방송에 그런 게 없어요. 네, 그죠? 네, 저희는 연중 무휴? 주말은 쉬는구나. 일요일은 쉬는구나. 일요일에만 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생방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네. 6555님이 JB 저희 정도 나이인 줄 압니다. 광양 회계분교 친구들 제주도로 환갑 여행 다녀왔습니다. 아닌데요. 저 아직 멀었는데요. 네, 제가 팩트 체크 하시라고 일부러 소개해 드렸어요. 멀었어요, 저는. 네. 예, 멀었다고 합니다. 6555님. 네. 네, 같은 나이 아니시고요. 지금은 폐교되었지만 옛 추억 되살리며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아,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금처럼만 살자. 친구들이 있어 너무 행복했다. JB 더마카도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다금바리는 드셨는지 모르겠네. 또 먹는 거. 네, 제주도 맛있는 거 많죠. 네. 콩타장님, 김종배 시선집중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콩타작이라는 아이디가 좀 낯설어서 소개해드렸고요. 또 구독하시라고 또 멘트도 남겨주셔서 칭찬드립니다. 네. 그리고 임금님기의 캔디님, 저희가 지난주에 편의점주로 만났었잖아요. 예. 월요일이지만 대체 공휴일이라 손님이 없네요. 덕분에 시선 집중을 초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3114님은 많은 비가 내리는 전주입니다. 비 맞으면서 저는 출근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체 휴일 그게 뭘까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휴게소에서 근무하세요? 그러신가 봐요.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휴게소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정신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오늘 대체 휴일인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임금님교 캔디님 그리고 3114님은 휴일을 만끽하지 못하시는 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먹고 사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십니까? 이 코너에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대체 휴일인데 뭐 하세요? 대체휴일이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출근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왜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대체휴일이 사실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어느 뉴스인가 5,600만 된다던데요. 출근하는 사람. 522만 명이 넘는 걸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연휴, 여행을 계획했지만 주말 내내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야속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갔거든요. 오, 근데 일요일이고 연휴잖아요. 그렇죠. 바글바글 되더라고요. 일요일에 아침에 안 걸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비 와서 놀러 못 가서 그렇죠. 대신 운동하시는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월요일 날 또 출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날 조금 세게 운동을 해도 쉴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여튼 오늘의 주제 대체 휴일인데 뭐 하십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어디로 보내느냐? 50원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네.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 보내드릴 거고요. 한 분과는 잠시 후 3부에서 JB와 전화 인터뷰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하고 하십시오.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보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대화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가까운 친구로서 흉어물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국회가 협치와 대화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양당 대표가 주고받은 말인데요. 간략히 추려드리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갔을 때 이재명 대표가 내 옆에 앉아서 밥 한번 먹자고 했더니 이 대표가 국민들은 밥만 먹는 거 안 좋아해요 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마치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밥 먹고 술 먹는 것은 친구분들과 하라고 받아치면서 정책 대화를 제안을 한 거고요.
이를 김기현 대표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당 정책위 의장과 비서실장으로 실무단을 구성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네, 그럼 일단 만난다. 뭐 만남에 진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만나서 대화하는 걸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TV 토론 형식이라고 한다면 여야의 입장차가 무엇인지, 접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뭐 이런 걸 직접 보여주는 것이니까 더더욱 환영할 만한 일이겠죠. 그래서 환영하고요. 환영한 김에 한마디 더 얹겠습니다. 실무협의 하고 말 것도 없다. 이런 한마디를 얹겠습니다. 왜요? 여야 간 정책 쟁점 뚜렷하다 못해 극심할 정도로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는 끝난 양곡법은 그렇다 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이 있고요.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관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정책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부터 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핵심 쟁점은 뒤로 미루고 격가지 정책 놓고 백날 대화해봤자 여야 간 상생 모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정 생산성이 올라가겠습니까? 불은 가까운 것부터 끄는 법입니다. 발등에 불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것부터 끄면 된다. 뭐 이거를 위해서 뭐 실무협의까지 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대화의 생산성 차원에서 하는 말인데 여야 대표의 정책 대화가 규정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통령실 때문인데 조금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연관된 법안을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연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하고 대화한 끝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한번 물음표를 찍어봅시다. 그게 아니면 양당 대표의 대화가 도대체 어떤 생산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대화를 해봤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야의 첨예한 의견 차를 낳은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집시법 개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모레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책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 책무라고 하는 표현은 타협 불가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여당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자율성을 갖고 야당 대표와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대화의 목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발씩 양보해서 접점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좋게 표현해서 설득. 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일방적 의견 제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화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서로 다른 데 쳐다보고 하는 독백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주 앉아서 서로 다른 얘기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토토로님이 그럼 김기현 대표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실과 먼저 협의를 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그 협의의 결과는 가이드라인일까요? 아닐까요? 여튼 대화를 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과연 생산적이겠느냐 이거에선 지금 물음표가 찍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토론이 실제 성사될지도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자유주제로 토론을 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정책 대화가 아니라 자유주제. 네, 그거는 왜 그러냐.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민주당 돈봉투 의혹 그리고 탈당은 했지만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묻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이거는 정책 대화의 영역은 아니라고 봐야 될 거고요. 네, 하지만 민주당은 앞서서 제이비가 언급한 뭐 집시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등 현안을 다루자는 거고요. 조율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하나 더 요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공개 토론과 별개로 양당 대표 간의 비공개 회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차라리 이건 찬성합니다. 오히려. 오호. 저는 그 대화, 그러니까 투명성이라고 그런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때는 반투명 상태, 비투명 상태에서 흉금 털어놓고 예를 들어서 그 오프를 전제로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쏟아내고 거기서 뭔가를 건져내는 과정도 저는 정치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비공개회담 저는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 어허. 그럼 비공개회담이 될지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대화와 만남의 얘기가 나온 김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건희 여사와 TV 동물농장에 깜짝 출연을 해서 화제가 많이 됐어요. 네, 뭐 댓글이 엄청 달렸다면서요. 네. 프로그램 게시판에.
네. 뭐 찬반 양쪽 의견이 달렸다고는 하던데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6월 초에 공식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오늘 조간에 좀 실렸더라고요. 네. 지지율 상승에 따른 자신감일까요? 뭐 어떤 자리가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언론은 그 바로 지금 그 더마카가 얘기한 여기에 초점 맞춰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자신감 차원에서 그다음에 지지층 결속 차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던데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요. 제가 그 취임이 1주년 됐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기자회견은 해주고 말고 이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전을 베푸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대국민 보고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정을 편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보고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의무사항이에요. 그거를. 근데 기자회견을 해주고 만다 이렇게 접근한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기자회견이 언제였지 찾아봤더니 작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념으로 했던 거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지난해 11월 18일 출근길 문답은 중단이 됐고요. 뭐 오랜만에 국민 앞에 나선다고 하면 뭐 반갑기는 한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굵직한 외교 일정도 잘 마무리가 됐고 지지율도 안정되고 있다. 이제는 내치에 집중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넓혀갈 것이다. 거꾸로 보면 지지율이 안정이 안 됐을 때 오히려 기자회견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것도 그렇고 보니 그러네요. 아니, 그래서 지금 국정이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오해 살 수 있는 부분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이 더 알아야 되는 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아야 되는 것에 경청 모두 보여주고 오히려 그게 지지율 상승이 하나의 견인력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지율이 안정이 될 때 기자간담회를 합니까? 그럼 안정 안 됐으면 기자간담회 하면 안 된다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들어보셨죠? 네. IPEF라고 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 공급망 부문 협정이 타결이 됐다고 합니다. 다른 부문 모두 타결된 게 아니라 공급망 부문이 협정 타결됐다고 하는 건데요. 주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회원국들은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각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의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이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국이 이제 그 종종 꺼냈던 카드 중에 하나가 히토류 수출 규제였습니다. 히토류는 반도체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 광물이거든요. 근데 히토류 수출 규제에 들어가 버리면 다른 나라의 반도체 생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IPEF 회원국 간에 혹시 그 쟁여놓은 히토류 있으면 좀 같이 나눠 쓰고 이런 식으로 협력하자.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네, 협력은 좋은데 지금 이 협정이 중국을 겨냥한 거 아니냐. 바로 그거죠.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1면이고 네. 다른 2면을 지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더마카가 이야기한 대로 이건 누가 보더라도 중국을 견제한 그러니까 이런 차원의 접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대응하고 있느냐.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안덕근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뒤에 성명을 발표했어요. 네.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 한국과 중국이. 그렇죠. 이런 내용의 성명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이 회담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반도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시츄에이션이냐. 이런 이야기가 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한국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국은 지금 중국은 끌어들이려고 미국도 끌어들이려고는 그 지금 중간에 서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당장 발등에 불로 떨어진 게 뭡니까?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반도체. 한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서 그러면 그 판매를 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 문제잖아요. 네. 관련해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한국이 중국의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중국 내 공급 부족을 메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한국이 중국의 조치를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고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 핵심 파트너인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
마이크론 사태를 이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통의 말을 전한 거거든요. 자, 이러면 우리 정부의 스탠스는 대충 정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대중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에 물음표가 찍히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싱하이밍 대사가 했던 말이 좀 떠오르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껄끄러워진다는 이해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문제는 껄끄러워지는 수준을 넘어서 무역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겠죠. 네, 물프레님도 지금 그 점을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중국이랑 단절하면 우리만 손해 아닌가요? 좀 걱정되네요. 라는 댓글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법원이 지난 19일 보복범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을 했는데요. 이 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으로 상가에서 카페도 운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여러 해 동안 경비원과 미화원들에게 잡무를 시키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하는데 경비원들에게 개처럼 짖어봐라. 손가락으로 눈 X를 파버린다 등등의 욕설을 했다고 하고요. 10분 단위 순찰, 인근 청소, 택배 배달 등을 요구했고 2021년 1월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니까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재차 폭언을 했고 퇴근하는 직원들을 쫓아가서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 이런 취지의 협박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씨는 다른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건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건은 다음 달 7일 선고 공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아, 지금 JB가 인용한 것만 봐도 너무 심한데요?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에 아파트 입주민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 점을 이제 촉구를 했어요. 뭔가 귀담아 들을 어떤 촉구라고 보는데 그 이전에 따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린 이 씨,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8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비원들이 주로 고령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모뻘 되는 사람에게 저런 짓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법 이전의 인성의 문제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짚을 점. 재판부는 이 씨는 수차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면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판결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자, 이게 결코 가볍지 않은 죄질에 대한 처벌로서 적당한가? 이런 문제도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짚어야 될 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집행유예가 말이 되냐 이런 얘기 보내주고 계시고 이런 오해도 또 생길 것 같아요. 최희수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 판사는 부자 편? 왜냐하면 여기 입주민이고 또 카페도 운영하셨다고 하니까 아니 이게 돈은 좀 우발적으로 있지 않을까.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잠깐 이제 감정표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상 참작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그래도 해요. 안 되지만요. 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네.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네네. 이건 여러 해 동안 지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재질이 나쁜 거죠. 콩타장님이 이런 사람 보면 이런 문구가 생각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런 댓글 남겨주셨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